체중 유지를 위한 이런 적응기에서는요 100에서 200g 정도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이 적응식의 핵심 목적이 우리 몸에다가 살 안 찌는 체질이야 하면서 딱 안착시키는 우리 친해지길 바랄 시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새로운 식단이랑 이 체질에 딱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데는 한 가 필요하고요. 이 체질로 굳히기까지는 총 정도가 걸립니다. 다이어트 시 1kg도 못 뺐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최소 원래 체중의 한 3에서 5% 이상은 다 빼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한 4에서 5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뺐던 몸무게를 잘 유지하느냐, 이게 바로 몇 %나 될까요? 비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비만은 만성 질환이자 재발이 높은 질환입니다. 영국의 킹스리지 런던 대학교 연구 결과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확률은요 한 10%고요. 근데 2년 이상 유지할 확률은 단 0.5%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요요는 과연 왜 올까요? 미국 다이어터들 사이에 농담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세금, 그리고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요요는 다이어트랑은 필연적인 관계인 거죠. 이런 요요는 왜 올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사람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성이란 우리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달달한 걸 많이 먹었다. 그러면 혈당이 널뛰기로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거 위험해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몸이 어디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이 상처가 생겨서 다시 쫙 아무는 것도 바로 항상성 덕분인데요. 우리 몸을 원래 모습으로 유지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성질입니다. 근데 이게 또 슬프게도요 바로 요요의 원인이죠.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 몸에서 지방을 쫙 빼내는 건데 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난 후 다시 뚱뚱할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바로 항상성인데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의 성공 방법은 바로 이 항상성을 극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다이어트로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공식품 정말 많이 나오죠. 실제로 편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맛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요. 칼로리 제한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먹어도 그냥 칼로리만 어느 정도 제한하면 살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가공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칼로리만 제한한다 하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이 뚱보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뚱보균이 뭐가 문제냐? 우리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염증이 높아지고 붓고 살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 실험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아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요 몸과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EBS에서 요요에 관한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실험이에요. 여자 쌍둥이가 2명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고요. 2명은 체형과 식상이 완전 다릅니다. 한 분은요 조금 몸이 좀 통통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을 좋아했고요. 반대로 한 분은요 날씬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봤더니 탄수화물도 줄여 먹고 건강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고 있었어요. 이런 여자 쌍둥이 2명을 병원에 데려가서요 이 장내미생물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뚱뚱했던 여자분은 뚱보균이 많았고요,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분 같은 경우는 유익균이 많았습니다.
이 두 명의 쌍둥이가 유전자가 똑같았지만 장내 미생물은 딱 10%만 겹쳤다고 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똑같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다음 실험을 딱 준비해 주세요. 남자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일란성 쌍둥이고요. 식성과 체형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한 집에 살면서 같은 거를 먹고 체형도 보통 체형으로 두 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데려다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더니 이 장내 미생물의 유사도가 90%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실험을 준비합니다. 바로 3주 동안 식단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 2000칼로리 이하의 식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한 남자 쌍둥이에게는요, 가공식품만으로, 그리고 반대로 다른 남자 쌍둥이에게는 우리 건강식, 자연식으로 해먹자, 가공식은 절대 먹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을 3주 동안 실험을 합니다. 딱 3주의 실험이 끝났고요. 쌍둥이 분변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했냐, 충격적이게도요, 가공식품만 먹었던 분은요, 유해균, 뚱보균이 늘어났고요. 근데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일반 식단을 먹었던 쌍둥이의 경우는 유익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해서 뚱보균이 많아진다면 이 체중 설정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주 만에 짧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각 두 명의 실험자는 크게 체형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었다 하면은 분명히 이제 체형도 변화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뭘 먹느냐도 다이어트에서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무작정 굶기만 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굶기만 한다면 우리 몸은 이거는 응급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몸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근손실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들에게 에너지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 대사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요. 우리 몸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몸이 되는 거죠. 같은 방송에서 7일간 단식원 다이어트를 하셨던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두 명은 7일간 단식원 다이어트 이후 모두 체중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지방량보다 골격근량 감소가 아주 높아요. 즉, 우리가 지방을 뺀 것보다는 근육을 녹인 근손실이 발생한 거죠.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런 LDL 수치가 상승을 하면 우리의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나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양을 줄였잖아요. 그럼 살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위기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디로 튀어나올 거예요? 바로 혈관으로 튀어나오죠. 이런 대사 이상이 생기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바로 비만이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요요가 잘 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 질환, 바로 혈관성 질환인데요. 이런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지나면서 우리 심장이나 뇌를 막아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들이 생길 수 있고요. 혈관 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이 생기기 더 쉽게 되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더 충격적인데요. 이런 요요 현상이 반복될수록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요가 반복되면요, 바로 어디가 가장 문제냐?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제일 먼저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 콩팥이 무리가 가면요, 고혈압이 제일 먼저 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지방간염은 뭐가 문제냐면요, 간은 우리 몸에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바로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를 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요요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요요를 이기는 방법이 있죠.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항상성은 우리 몸의 기본 성질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랑 관련이 깊은 부분이긴 한데요.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은 초절식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생존에 문제가 생겼구나. 생존에 유리하도록 우리 몸은 태세를 바꿉니다. 대사량은 낮추고요. 그리고 안 움직이려고 해요. 활동성을 낮춥니다. 그러면 안 먹고도 최대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몸의 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고 원래 식단으로 딱 먹는다 하면 원래 환경으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다시 많아진 에너지원을 몸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바로 우리 옆구리살이나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사도 사실은 원래 수준으로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바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대사는 바로 안 올라올까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가공식품 등으로 장내 유익균이 망가지면서 이 뚱보균만 드글드글한 거죠. 거기에다가 굶는 다이어트까지 했다 하면은 우리 몸에 지방을 활활 태워줄 바로 근육이 소실됐죠. 거기에다가 세포 대사까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쉽게 오르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내 미생물 환경이 뚱보균으로 바뀌면 바로 염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염증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의 여기저기는 아프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자연히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태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식단을 먹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살은 더 잘 찌게 되는 몸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식단으로 바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한동안 이런 새로워진 우리 몸을 위한 적응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과 나 자신도 이 적응하는 이 식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을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이 적응식 식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그게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적응식은 살이 빠진 우리 몸에게 내가 생존에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체질이 된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마시고 영양 구성에 빠짐없이 가볍고 건강한 수준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결핍 시 부작용이 아주 뚜렷해서 최소 권장 섭취량 섭취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필수예요, 필수. 탄수화물의 1일 최소 권장 섭취량은 바로 100g인데요.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에 맞춰져 있는 양이에요. 단순히 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최소 권장량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중 식이섬유는 사실 칼로리가 0으로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살을 찌게 하는 순탄수, 이런 당질의 흡수를 줄이기 때문에 이 섭취량 기준을 100g으로 잡기보다는 이 순탄수를 계산해서 바로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량을 계산해서 100g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제가 이전에 빠른 감량을 위한 3주간 닥터벨 습관 챌린지에서는요, 첫 일주일 동안 이 순탄수, 당질을 하루 50g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이 활활 잘 타게 하기 위한 진입 구간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기간 시행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엄격한 당질 제한은요, 사람에 따라서 잠이 안 와요 원장님, 아니면 전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탄수화물의 부족에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기에는 이런 탄수화물을 서서히 늘려야 되는데요. 하지만 무한정 늘렸다가 다시 여유가 오겠죠. 그래서 개인의 활동량과 운동량에 따른 탄수화물 권장량을 닥터벨이 딱 정리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제가 당질, 순탄수로 계산하자고 했죠. 즉, 살을 빼기 위한 감량기에서의 당질의 하루 섭취량은 20에서 100g 정도로 제한이 되고요. 체중 유지를 위한 이런 적응기에서는요, 100에서 200g 정도로 추천합니다. 원장님 100에서 200g은 너무
저한테는 범위가 넓어요.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당질을 100g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모든 연령에서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이에요. 이런 분들은 평소 활동량이 적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하루에 2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에 밥을 반 공기씩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루 당질 150g은요, 성인의 뇌와 근육에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은 바로 150g을 추천을 해요. 밥 기준으로 했을 때 2끼를 한 끼에 밥 3분의 2공기씩을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질 200g은요, 중등도 활동을 하는 성인에게 필요한 양입니다. 중등도 활동이 어떤 거예요, 원장님? 네, 바로 중등도 활동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업적으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쿠팡, 이 쿠팡을 시키게 되면 택배가 오잖아요.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물도 시키고요. 아니면 무거운 과일이나 야채 시키면 이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런 활동량이 많은 직업군이신 분들과 다음으로는 주 3회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회사 끝나고 저 이제 병원 끝나면 바로 가서 뭐 운동하고 헬스하거든요. 이렇게 운동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당질 200g을 이런 적응식으로 추천을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에 밥을 한 공기씩 드시면 됩니다. 다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은 개인의 대사나 활동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은 100으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내가 운동이나 활동량이 갑자기 늘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주일에 당질을 10g씩 늘려서 체중 변화를 체크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로 당질 10g은요, 밥 2-3숟가락 정도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높아짐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제 탄수화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바로 올려버려서 다 지방으로 저장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탄수화물은요,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 즉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하고요. 이걸 먹는 게 바로 체질 개선의 핵심입니다. 이런 통곡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은 다이어트 때 떨어진 면역 기능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통곡물 챙겨주시고요. 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식단에서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콩밥으로 드실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람수로 정해드리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몇 그램 차이에 부들부들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딱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적다시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반찬이나 채소류에도 이 탄수화물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밥에서 탄수화물 양을 너무 정량으로 맞춰버리면 필요 기준치보다 훨씬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하게 맞추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적응식 식단 방법 2번째,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이 적응식의 핵심 목적이 우리 몸에다가 살 안 찌는 체질이야 하면서 딱 안착시키는 우리 친해지길 바랄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저체중을 유지시키는 체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백질의 기능 때문인데요. 단백질은 첫 번째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잘 먹어야 근육량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단백질은 각종 호르몬과 효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채워져야 세포 대사가 더 빨라지면서 우리 지방을 활활 태우는 몸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영양 성분,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이 같은 양 대비 소화시킬 때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단백질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육류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요,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전부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만 하면 몸에서 다른 비필수 아미노산들이 잘 합성이 됩니다. 식품 내에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 9종 중에서 한두 종씩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재밌게도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섭취를 통해서만 결핍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두 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미노산 결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식품 내에 단백질 함량이 적어서 우리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될 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즉 먹는 칼로리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은요,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기에는 탄수화물이랑 궁합이 별로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어도 사실은 문제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은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섭취를 같이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으로 열심히 깔아주면서 동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를 해주는 게 권장량을 맞추는 데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 중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콩, 두부, 버섯인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식단에 쭉 깔아주세요. 여기에다가 동물성 단백질 식품, 닭가슴살, 생선류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가면 좋고요. 동물성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이 적거든요. 그래서 앞선 동물성 단백질의 단점을 거의 보완하는 좋은 식품들이에요. 그럼 섭취량이 중요하겠죠. 이런 섭취량을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본인의 체중에서 킬로그램 딱 떼요. 여기에 1.5에서 2까지를 곱하고 거기에 그람 수를 붙인 게 하루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입니다. 자기 체중만큼 그람수 먹으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는 뭐 활동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가이드가 다 다르게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본인의 체중만큼 단백질량을 추천하는 경우들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 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뭐 운동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필요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본인 체중의 1.5배에서 2배까지 늘려서 드실 것을 추천해요. 특히 운동량이 많을수록 근생성을 위해서 체중의 2배 가까이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잖아요. 그러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60 곱하기 1.5, 90, 그리고 60 곱하기 2 해서 120g까지 늘려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흡수량은 20에서 30g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맞는 단백질 딱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하루 권장량을 잘 나눠서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까지 나눠서 드실 것을 추천해요. 가끔 포화지방이 있는 육류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특히 저도 삼겹살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지방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면 바깥은 탄수화물류를 빼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할 때는 뒤에 국수나 공깃밥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먹는 거는 정말 체질 개선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입니다. 지방을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까요? 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지방 섭취를 늘렸더니 각종 대사성 질환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또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더디고요, 이런 포만감이 오래 가게 돼서 식욕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과잉 섭취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인체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이 주 에너지원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연소가 활성화되면서 효율적인 지방연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의 과잉 섭취는 정말 금물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체중이 증가가 되고 건강에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지방 섭취량을 늘릴 때는요,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만 지방으로 보충이 돼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고 지방 섭취만 늘린다거나 탄수화물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감량한 이상으로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그럼 이 과하게 들어온 지방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섭취로 인해서 지방 염소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섭취한 지방이 다 쓰일 때까지는 축적된 체지방의 연소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연기가 되는데요. 또 섭취한 지방 중 에너지원으로 쓰이고도 남은 지방은 체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지방은 탄수화물과 달리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바로 지방세포로 저장이 됩니다. 거기에 아무 지방을 다 먹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대표적인 좋은 지방이죠. 여기서 불포화 지방산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6, 9 이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먹는다 하면은 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오메가6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과해지게 되면요,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와 오메가3, 9의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성분인데요. 바로 그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도 많고요. 견과류, 들기름, 아마씨유에도 많은데요. 오메가3를 열심히 먹으면요, 염증이 우선 떨어져요. 그리고 혈행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원장님 저 얼굴이 너무 퍼석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게 바로 피부가 지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3를 열심히 먹었을 때는 피부가 이런 퍼석해지는 것들이 방지될 수 있어요. 또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대사 이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쁜 지방도 있다 그랬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아주 나쁜 지방입니다. 그 이유가 이 트랜스 지방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화 지방은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지방인데요. 그 이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입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과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는 이 지방은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총 지방 섭취량의 약 3분의 2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화 지방으로 채우면 가장 적당합니다. 가공된 지방이 아닌 천연 지방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방 역시 가공될수록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드시면 안 돼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만들고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요. 당뇨,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트랜스 지방은 패스트푸드, 튀김류, 제빵, 제과류에 맛을 좋게 하고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즉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 지방을 먹지 말고 야채 드레싱 정도의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등을 한 스푼 정도 추가해서 드시거나요. 샐러드 토핑이나 간식으로 견과류 등을 좀 솔솔솔 뿌려주면 씹히는 맛도 있고, 그리고 오메가3 업 시켜준다 그랬죠. 거기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오메가3를 먹기 위해 생선 등을 잘 챙겨 드셔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와 내장류들을 줄이거나 피하시는 게 좋고요.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인 밥을 빼고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잘 보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충해야 되냐? 바로 채소류를 골고루 섭취하면 되는 건데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1일 권장 채소 섭취량은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 180g입니다. 끼니마다 이런 채소류를 골고루 많이 드셔줘야 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의 미네랄, 비타민이 하는 역할은요, 각종 대사나 호르몬 분비를 하면서 심장, 위, 장, 혈관 같은 몸속의 건강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몸속으로 딱 들어오면 물을 막 흡수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끈적끈적해진 상태의 식이섬유는요, 탄수화물을 몸에 딱 흡착해서 흡수 속도를 낮춰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탄수화물을 먹어서 모두 흡수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이것들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즉 살이 찌게 만들죠.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낮춰주게 되면 체지방으로 쌓이는 비율을 낮추고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잉여 지방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기전은 체질적으로 몸에서 살찌우는 기능의 스위치를 꺼버리고요. 퇴화시키기 때문에 당을 에너지로 자꾸 써버리는 몸으로 바꿔주고요. 거기에 지방을 배출하는 몸으로 바꿔주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처럼 체질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적응식은 기간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 몸에 새로운 식단이랑 이 체질을 딱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데는 한 3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체질로 굳히기까지는 총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항상성에 관련된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씩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 3주 학습 기간은 예외 없이 꼭 지켜줘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호르몬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습관이 일정해야 몸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9주 동안은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는 가끔 한 번씩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기간이긴 한데요. 물론 자주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당질 간식은 꼭 금지해 주세요. 당질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이 혈당들은 다 지방으로 저장돼 버립니다. 당질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혈당이 다 안정화가 되면서요. 인슐린 또한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지방의 저장과 연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적정 체중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빵, 떡볶이, 과자 같은 당질 위주의 음식을 간식으로 계속 먹으면 식사 시간 외에도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하루 종일 저장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빵, 떡볶이, 과자를 평생 드시지 마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간식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지 가끔씩 식사로 가름해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주 먹으면 계속해서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시니까요. 주 1에서 2회로 제한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고도 비만에서 살만 빼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100kg에서 40kg을 처음 뺐을 때는 상체랑 팔, 어깨 이런 데는 너무 말라서 할 정도로 살이 빠지긴 했지만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같은 데는 살이 그때도 많았어요. 제가 그때가 55kg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상하체 불균형도 심하고 그때도 완전 하체 비만이어서 그 당시 제 별명이 예쁜 코끼리 다리였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날씬한 몸은 이렇게 좀 탄탄하고 건강한 몸이지 그냥 뭔가 팔다리만 이렇게 쭉 마르고 배가 볼록한 이런 이티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가 중요한데요. 바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접니다. 같은 무게, 다른 체형이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요. 자세를 바로 잡았더니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체형이 됐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았고요. 제가 또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면서 비키니 프로잖아요. 근데 제가 보디빌더들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 보디빌더 분들도 비시즌에는 잘 먹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찌십니다. 그런데 대회 전에 엄청 빨리 빼는 것도 충분히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기에는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 기간, 즉 감량기 때는 식이요법도 힘든데 운동까지 챙겨오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가 처음이거나 운동이 처음인 분들은 이걸 두 개를 병행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식이요법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후 10분에서 아니면 30분에 가벼운 걷기 등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이 적응기는 말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 체중에 가깝게 빼고 유지하는 시기잖아요. 특히 식단이나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 살을 빼셨다면 근손실이 이미 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난 근육을 채워야 장기적으로 우리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이런 회복계는 무조건 필수가 됩니다. 특히 당질 음식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후가 요요 방지를 목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기분 좋게 땀날 정도로 숨이 좀 찰 정도가 더 좋고요. 주 2, 3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당질 섭취량에 비해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요. 체중 유지가 목적이므로 당질을 먹은 만큼 운동으로 꼭 연소해야 합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후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응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먹고 싶은 거 가공식 드시고 포화지방이 많은 지방에 탄수화물이 아주 많은 것들을 계속 드신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와 반대로 다시 3개월을 딱 사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상복귀 되죠. 하지만 이렇게 3개월을 정말 잘 열심히 지키다 보면 위가 좀 작아지고 습관이 익숙해지면서 많이 먹히지도 않고 흡수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고쳐야 될 마인드는 나 이번 생의 다이어트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 기간을 딱 끝내고 막 폭식하시면서 다시 더 요요와서 뚱뚱해지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안 먹고 잘못 먹는 다이어트 이렇게 말고 올바른 음식을 배부르고 잘 먹는 다이어트, 또 거기에 꼭 유산소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변에 요요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 아니면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 누가 다이어트 몇 개월만 하니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요는 돌아오는 거야.